네, 세계 대학가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의 문지영 연구위원이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라이덴 랭킹, 조금은 생소한 명칭인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게 어떤 지표인지 또 공신력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라이덴 랭킹은 이제 세계에서 꼽는 글로벌 대학 랭킹 중에 하나입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 과학기술연구센터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은 평판 조사나 설문을 완전히 배제하고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SCI급 연구의 생산성, 영향력 그리고 협력 구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술 논문의 인용성과 성과만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연구의 양보다는 또 질에 집중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라이덴 랭킹을 두고 대학의 종합적 수준을 판단하는 잣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연구 지형의 변화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학의 인지도라든지 영향력 이런 거 일체 제외하고 맞습니다.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하고 실적을 많이 냈느냐. 맞습니다. 그거군요. 네. 자, 라이덴 랭킹원에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2025년 라이덴 랭킹의 대학 순위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2025년도에 라이덴 랭킹에서 1위를 한 대학교가 중국 저장성에 있는 저장대고요. 네. 그리고 2위도 중국 상하이 교통대가 됐고 3위가 하버드대입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은 4위와 9위도 중국계 대학교가 랭킹이 됐고요. 10위에 토론토 대학이 랭킹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놀라운 건 13년 동안 1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3년 동안 왕좌를 지켰던 미국의 하버드대를 제치고 맞습니다. 1위를 한 곳이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중국의 저장대라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절강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 저장대학교 훌륭한 학교긴 할 테지만 우리에겐 그렇게 많이 알려진 대학이 아닌데 어떤 대학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장대는 1897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에게는 생소하지만 중국 베이징대, 칭화대 그리고 푸단대와 같이 상위권 명문 대학교로 꼽히는 대학교입니다. 네. 재학생 수는 7만 명 정도 되고 7개 대형 캠퍼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딥시크의 창립자 량원펑도 이곳 출신이라고 전해지면서 이제 네. 이 대학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게 올라갔는데요. 실제로는 리창 총리 그리고 핀도더 창업자 황정 등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저장대는 사실 공학 이제 명문 대학교라고 보면 되고요. 네. 기계공학뿐 아니라 전자공학, 화학공학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제 상위 순위권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대가 속한 지역이 저장성 항저우시라는 데인데요. 이 네. 항저우시는 이제 상하이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중국 동부 연의 핵심 경제권인 장강 삼각주의 중심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수저우, 난징에 이르는 이제 중국 최대 산업 혁신 벨트와 직접 연계되어 있고 아마 저장대는 이러한 경제적 이점을 활용을 해서 산업과 연계한 높은 연구 실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장대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산학연 이 협동을 참 잘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분석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대학들이요, 이렇게까지 라이덴 랭킹 순위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국 대학의 저력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중국은 일단 국가 주도로 대학 개혁을 실시하는 이제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물론 대학교의 이제 전폭적인 개혁 또 원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해서 개혁을 하면서요. 211 공정이라던가 985 공정 등 이제 대학 개혁과 관련된 공정 등을 많이 했었고 1998년에는 이제 강택민 총리가 베이징 대학교에서 중국도 세계적인 수준의 인류 대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칭화대, 베이징대와 함께 저장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이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중국이 전폭적인 대학 개혁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고 과감한 투자 그리고 해외 인재 유치 그리고 말씀하셨던 산학연의 이제 연계성 강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주도의 연구 투자 성과가 계량적으로 가시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중국이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뜻을 품고 추진하면 그 추진력이 강력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사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그 강력한 드라이브, 거기에 어떤 대학들 스스로의 노력, 네. 그리고 과감한 투자, 또 어떤 해외 인재의 유치,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한몫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네요. 네. 사실 미국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하버드도 물론이고요.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 세계 수재들이 그동안 네. 알아서 찾아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그 인재들을 영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사활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중국은 2000년대 이제 중반부터 네. 인재를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인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해외 인재 정책이 천인 계획이 있고요. 천인 계획. 네. 그리고 네. 국내 인재 양성 계획이 만인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 천인 계획은 세계적 과학자, 최상위 공학 기술 인재, 글로벌 기업 핵심 인력, 그리고 해외의 중국계, 외국계, 국적의 전문가들을 중국 연구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뭐 정착금은 당연하고 연구실 그리고 팀을 구성하는 것, 설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 그리고 주택과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다양한 분야의 파격적인 지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 대학 차원에서도 네. 이제 핵심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제 인재를 유치를 했는데 저장성과 항저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AI, 바이오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고 베이징과 상하이는 뭐 국제 연구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외국인 죄송합니다. 외국인 연구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한다든지의 이제 혜택을 주면서 외국인 연구자, 특히 해외 인재가 중국 연구 시스템에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AI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석학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국가마다 그 AI 석학들을 데리고 가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나서고 파격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네. 많이 인재들을 확보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에 미국은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에, 그러니까 작년 네이처 조사에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자 4명 중에 3명이 거의 다인데요, 이건. 미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네. 의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해외 인재에 대한 좀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미국이 매력을 잃었다기보다는 네. 연구자들이 대면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대면한 불확실성이 너무 빨리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9월 전문직 취업 비자죠.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0에서 $10만 달러로 이제 올리면서 원래 외국인들을 고용했던 미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미국인들을 더 고용해라 하는 이러한 기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H-1B 비자는 아시다시피 과학이나 기술, 공학, 수학, 스템 분야의 전문직 직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도 연간 발행을 8만 5천 건으로 제한해서 발급을 했었고요. 테슬라,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비자를 발급을 해서 외국인 인재를 유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가 기조 하에서 비자 발급 수수료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것이 조금 제약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 우수 AI 연구원의 상위 20% 국적 비중을 2022년도에 조사한 네. 결과 4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이런 외국인, 특히 중국계 연구자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 관련 연구자들이 지금 최근에 중국으로 이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글 AI 조직 딥마인드의 우용 후이
연구 부사장은 틱톡으로, 그리고 오픈 AI 연구원인 야오슌위는 텐센트로 이직을 했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계 연구직들이 미국을 좀 떠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인재가 더 이상 미국에만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만은 너무 나가버리면 보유하고 있던 석학들까지 뺏기게 된다. 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내 대학 길들이기, 사실 예고가 좀 됐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한창일 때 미국의 대학을 내가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자, 박사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좀 뜯어 고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대학 길들이기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의 연구 교육 역량 강화보다는 정치적인 프로젝트로 저는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식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이라던가 행정 권한을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교육부를 구조조정하고 대학에서 추진하는 DEI라고 하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규제를 규제하고 국제 학생 비율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동부 8개의 명문 사립기관인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연구비라 연구 보조금 그리고 비영리 지위와 세제 혜택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라이덴 랭킹에서 50위권 내에 포함된 한국 대학 서울대가 21위로 유일하게 나왔습니다. 네. 물론 전 세계 대학 중에서 21위를 낮은 순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 좀 더 약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일단은 라이덴 랭킹이 어떠한 평가를 하느냐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이덴 랭킹에서 서울대가 21위에 랭킹이 된 거는 순위에 오른 것은 연구 수준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연구 시스템의 구조적과 연구 생태계의 미스매치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덴 랭킹은 교육의 질이나 뭐 대학 평판, 국제 인지도는 보지는 않고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를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대학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거든요. 네. 중국과 미국은 이제 한두 개의 초대형 연구 허브를 이제 구축을 한다면 한국은 여러 중형 연구 거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대형 연구 허브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서울대가 이제 대규모 교수진과 대형 국가 연구 과제 그리고 기초과학과 공학, 의학 전반에 한 캠퍼스에서 연구하는 거고요. 뭐 다른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등은 연구 역량이 좀 분산되어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라이덴 랭킹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한국의 R&D는 대학 외부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R&D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특허와 제품으로는 연계는 되지만 연구 성과로는 연계가 안 된다는 구조적 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의 바람은 이제 물론 이 서울대가 또 저장대를 제치고 1등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의 다른 많은 대학들이 순위권 안에 대거 진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네. 좀 가져봅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인재를 영입하고 또 길러내서 경쟁력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될 텐데 우리 정부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일단 저희 정부도 인재 유출의 심각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AI라던가 반도체라던가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는 인재 확보 중심 전략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전환의 초기 단계이고 구조적인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현실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 R&D 예산을 35조 3천억 원을 투입을 하고 인재 양성 분야에도 1조 3천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이제 투자가 R&D 투자가 기술 투자가 아닌 인재 투자로 전환됐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하고 있는데요. 브레인 투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년에는 640명 그리고 향후 5년간 2,000명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 과기정통부가 AI 융합 분야에서 발표한 이노코 연구단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박사후 연구원 40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규모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에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좀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규모이고 지금 초기에 인재를 유치하는 것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지만 과연 채용 이후의 설계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사실 저도 한국 대학들이 약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0년 뒤에도 여기서 연구할 수 있는가가 지금 이런 첨단 분야의 연구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질문인 것 같고 한국이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솔직한 말씀해 주셨고요. 나라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대한민국 대학들의 비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문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